네, 형사소송법 2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백과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의 한번 봐주시면요.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에 관해서는 허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허위배제설, 위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위법배제설,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인권옹호설, 그 밖에 이런 견해들을 종합하거나 절충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는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의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 나오는 대법원 98도 3584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월 29일 선고 98도 3584 판결에서는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 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즉 허위라서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인지 진짜인지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옹호설의 입장에서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의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어떤 근거가 무엇이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앞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래 글을 읽고 도대체 고문이 정당화될 수 없는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고문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떤 맥락일까요? 고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근육을 쥐어짜는 것으로서 인간성의 비인간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진실을 근육 속에 감추지 않는다. 따라서 근육을 쥐어 짜봐야 진실이 나올 수 없다. 나오는 것은 피와 땀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에 고통을 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진실을 찾으려는 것은 인간이 진실을 근육 속에 감추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인간성의 비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고문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네, 김광수라는 분이 쓴 논리와 비판적 사고라는 책에서 고문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강변하고 있는 부분을 옮겨와 봤습니다. 그 다음 독일의 폴코 키츠라는 독일 변호사가 쓴 책에서 역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을 참고한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목적 그 자체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그러므로 칸트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법학자들은 이것을 기반으로 수단 공식을 발달시켰다. 수단 공식이라는 건데, 국가가 인간을 객체로 만들면, 즉 목적의 수단으로 만들면 공고함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쓰듯 마음대로 쓰면 그것이 곧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다. 고문을 하는 사람은 인간을 객체로 만든다. 그는 인간을 인간이 아니라 원하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대한다. 그는 인간을 두려움과 고통의 화신으로 만든다. 과거 독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과연 독일에서만 그랬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겠죠. 특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또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가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막고자 한다. 그래서 헌법은 제1조에서, 독일 헌법이겠죠, 1조 1항에서 명확히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폴코 키츠라는 분이 쓴 독일 분이죠.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라는 책에서 제가 옮겨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로 쓰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민주공화국이냐 라는 것이 큰 이슈가 되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처럼 자백 배제 법칙의 이론적 근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서 보는 자백 배제 법칙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자백 배제 법칙의 적용 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백 배제 법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과 기타 자백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백 배제 법칙에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자, 아래 이제 판례들을 보면서 자백 배제 법칙의 적용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년도에 선고된 8일도 2160 판결을 보면요. 피고인들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즉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 단계에 이르러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고문 등 자백을 강요당한 바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결국 임의성 없는 진술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접적인 고문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검사 이전 단계,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심리 상태가 계속되었다면은 그것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항에 보시면 피고인들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으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사 앞에서의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편의상 천영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중간에 생략된 이름은 제가 임의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겠습니다. 피고인 천영복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고문을 당한 결과 고막이 파열되어 좌측 천공성 만성 중이염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의사작성의 진단서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주장의 고문이 비록 검사 이전의 수사 과정에서 가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검사의 조사 단계까지 계속되었을 때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충분히 납득이 돼야 되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2년도에 선고된 구의도 2409 판결을 보시면요.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 바, 앞서 공부한 바와 같죠. 원심 판시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이 피고인들의 신병을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한 그날 작성된 것으로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자백은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므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은 검사 작성 단계에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행한 것으로서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와 증거 능력을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판결은요, 조금 더 긴 내용의 판결인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있었던 임의성 없는 자백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뇌물 수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내용이 많아서 다 읽어볼 수는 없고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성남시 중원구에 과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거를 비치해서 행사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무과 계장인 원심 공동 피고인도 있었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돈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고 그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를 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1에서 보시는 것처럼
1심에서는 원심에서는 유죄 증거로 다 이제 삼아서 유죄를 인정했는데 2.1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한 자백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를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할 것이고, 다른 공동 피고인이 공판장이나 검사 앞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믿을 수가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그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자백이 과연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임의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먼저 보면요, 피고인은 당초 검사 앞에서 이 사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뇌물수수의 각 범행에 관하여 전부 자백을 하였다가, 검사 앞에서 자백을 했다가 제1심 공판정에서부터 법원에 와서부터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은 4월 1일 아침 9시 30분경에 검찰청으로 연행되어 가서 언제까지요? 4월 2일 밤까지 계속 구속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 협박, 기합, 모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당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로 자백한 것이다. 그래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 내용을 밑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과연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 기합, 모욕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동원되었으리라고 보여지는 언행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한번 보시죠. 검찰 조사 시 처음부터 돈 받은 것을 무조건 쓰게 시키고 잠을 안 재우고 기합을 받고 발로 차서 마룻바닥에 쓰러지게 하였으며 한쪽 귀를 먹은 자신에게 너의 한쪽 귀마저 터뜨리겠다 하는 등으로 위협을 당하였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진술을 하고, 그 밖에 교도소에 수감될 때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잔 채 조사받을 당시 욕설도 받고 머리도 구타당하고 기합도 받고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1시간 이상 앉아있기도 하고, 이런 사실들이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그 밖에 여러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폭행이나 협박, 기합, 모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의심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쭉 2.5, 2.26 관계에서 쭉 인정을 하면서 그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결국 검사 앞에서 한 자백은 유죄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검사 앞에서 한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임의로 진술됐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될 텐데요. 진술의 임의성에 대해서는요, 그와 같은 임의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유죄 증거를 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증거들을 거쳐서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판단을 거친 다음에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그 밖에 2.4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물 수수의 점에 관해서도 증거가 임의성이 없거나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모두 배척됐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심 판결 중에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 사안인데요. 제가 이 판례를 다 읽으면 시간 관계상 강의가 너무 뒤처질 것 같아서 대략적인 제목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사례에서 이런 일들이 과거에 벌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수사의 속성상, 수사의 특성상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가가 되려는 여러분들은 특히 이 자백 배제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는 저희가 지난 학기에 배운 것처럼
형사소송의 이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정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무에 나가시더라도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런 일에 만약에 변호사로서 개입하게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인권옹호 측면에서 활동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판례가 길어서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한번 보시면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 97년에 선고된 판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호도 1964 판결.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검찰에 연행된 때로부터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자백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 해당한다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잠만 재운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회유, 여러 가지 회유가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지고, 이런 일들이 경찰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검찰에서 벌어졌었던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역시 현재 또 미래에는 절대로 법의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백배제 법칙을 배우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사법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주의에 경도돼서 절차적 적법 절차의 원칙에 의한 기본권 옹호, 기본권 보호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저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폭행이나 협박 같은 방법 이외에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번 1항에 보시면 약속에 의한 자백에서 약속의 내용, 어떤 약속을 하느냐, 형사 책임과 관계 있는 이익, 가벼운 처벌을 해주겠다든지 기소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형사 책임과 관계 있는 이익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에게 자백하면 마약을 놔주겠다, 필로폰을 주사해주겠다, 이런 얘기. 또 가족들과의 면회를 금지한 상태에서 자백하면, 다 인정하면 자식도 만나게 해주고 처도 만나게 해주겠다, 처자 등과의 면회 약속, 또 여자 피의자 같은 경우에 남편이나 자식 등과의 면회 약속과 같은 개인적, 세속적 이익도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서 임의성이 부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자백 배제 법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는 것이 되죠. 임의성 없는 자백.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헌법 조문은 자의로 진술한 것이 아닌, 이런 자의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임의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보통 임의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백의 임의성. 아래 판결을 읽어보면서 약속에 의한 자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3도 2782호 사건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 검찰 조사 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2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그 당시는 이제 80년대니까 금액이 작죠.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200만 원 중에 금 30만 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 작성한 것이다. 그래서 단순 술액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인정된 사건에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한 자백은 임의성에, 그렇죠? 자백 배제 법칙은 임의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이렇게 판시한 사안입니다. 2항, 약속에 의한 자백이라고 볼 수 있고요. 2항을 보면 일정한 약물을 투여하여 무의식 상태에서 진술을 획득하는 마취 분석에 의한 자백. 약물을 주입해서
자백하게 만드는 그런 것, 또는 최면술에 의한 자백, 이런 것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고 인격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피검사자가 피조사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테러범이 마치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책인 마이클 샌델 교수 강의를 주로 기본으로 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나오는 것처럼 몇백만, 몇천만 명의 목숨이 걸린 테러범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과연 이런 자백을 못 받아내는 것이 정의로운가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야 하는 그런 진술은 역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죠, 철학적으로. 상황에 보시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의하여 얻은 자백. 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말하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 또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검사 결과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한 내용만 먼저 살펴보면, 먼저 동의하지 않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동의를 얻은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의해서 자백을 얻었을 때 증거로 볼 것이냐,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자백은 역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의한 자백은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볼 것인데요. 그에 대한 반대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 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와 같은 설명들을 기본으로 해서 판결과 살펴보면요. 83년도에 선고된 83도 712 판결, 굉장히 그 당시에도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자세한 내용 생략하고 자백 배제 법칙과 관련된 부분만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예를 들어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네가 말한 게 거짓말이라고 판독이 되면 자백하자, 이렇게 자백합시다 이래서 약속을 한 다음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고 또 피자 신문을 받았던 사건에서 그와 같은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피고인이 어린 대학생이었는데요. 너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서 네가 한 말이, 그동안 여태까지 해온 말이 거짓이라고 판정이 나오면 자백하자, 이렇게 해서 실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말로 판독이 되고 그에 따라서 자백을 받았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우도 임의성을 인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판례는요, 그런 것이 이런 조건 하에서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그런 부분은 없다. 또 불기소해주겠다, 만약에 네 말이 참말로 나오면 가벼운 죄로 처벌해주겠다, 이런 것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현재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80년대에 내려진 이 판결이 종종 여러 시험에 또 이 문구가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는 이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판례 입장을 묻는 문제에서는 이 지문에 의해서
이 문구 그대로 답안으로 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자백 배제 법칙에 따라서 증거로 할 수 없는 증거, 즉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요, 피고인이 나중에 공판정에서 그 증거로 해도 좋습니다라고 동의하더라도 역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또 탄핵 증거로도, 탄핵 증거는 아직 이제 배우지 않았는데, 탄핵 증거는 기본적으로 전문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탄핵 증거로 삼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자백 배제 법칙에 따라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탄핵 증거로도 삼을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자백 배제 법칙의 적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자백 배제 법칙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과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임의성에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